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구입니다. 트럼프 임팩트가 시장을 계속 흔드는 모양새입니다. 카드 이자 제한이 금융주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고요. 이란 공격 징후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엔비디아 칩에 대한 제한을 걸면서 장벽을 세우자 빅테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차익 실현 물량들도 이참에 시장에 풀리는 모습까지 감지되고 있는데요. 기대했던 어닝 시즌 효과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장의 최근 흐름을 보면 조정을 좀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힘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동력이 좀 빠졌다고 할까요? 그런 흐름도 포착되고 있고, 뭐 금융주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내뱉었던 이자 금리 제한에 이런 영향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증시에서 힘이 빠진 이런 분위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작년에 워낙 큰 추세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해가 바뀌고 난데 펀드들의 리밸런싱이 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은 연초에 있을 걸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헤지 펀드들 일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쨌든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 지금 보면 베네수엘라 침공부터 해서 뭐 종료주라든지 방산주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하지 말라는 거. 금융주의 이자 제한, 여기에 반도체에 대한 오늘 또 관세 부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장에 개입될 수 있는 발언이 많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초에 집행했던 펀드들이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 미국 증시도 보면 기술주들이 일부 조정을 받지만 거래량은 극히 제한되거든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이런 변동성장에서 뭔가 베팅을 하지 않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가 지나면서 좀 완화가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증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이 결국은 이 변동성을 각 종목별로 너무 키우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펀드들의 베팅이 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다음 주부터 좀 완화가 되겠지만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아마 극심하게 눈치 보기 장세, 거래량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네. 시장에 뭔가 내가 투자를 꼭 지금 이 시기에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축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미장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는 그게 좀 있잖아요. 한국 증시는 그게 확실히 있는데 네. 미장에 오히려 좀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sek터 내의 대장주가 뚜렷하게 지금 보인다면 좀 불편하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강하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M7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면에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의 이제 핀 비즈맵을 좀 띄웠습니다. 네. 굉장히 어지럽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지금 약하고 오히려 지금 그 외단의 중소형 혹은 인프라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강하게 이끌어줄 주인이 누구인가를 계속 지켜만 보는 상황인 거죠. 네. 이게 하루는 엔비디아인 것처럼 보였다가 또 하루는 구글인 것 같았다가 또 하루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두 가지를 지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 숫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테크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숫자가 삐끗할 수도 있겠다는 또 느낌이 들면 빠르게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계속 다루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로 지금 튈지를 모르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식 투자는 해야 되겠고 주식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보고 있는데 과감하게 투자하기에 참 어려운 그 흐름의 연속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에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간밤에 발표된 지표
소비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11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아직 죽지 않았다. 이걸 확인한 지표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난밤에 이제 PPI 지표와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PPI 지표는 사실 해석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좀 10월, 11월이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고 반면에 이제 소매 판매는 좀 기대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 증시가 지난해 GDP 성장률을 보면 수출과 관련된 부분과 개인 소비, 소매 판매의 어떤 부분이 좀 양호하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이게 수치로 증명이 좀 되었고 지금 현재 미국 지표는 보면 셧다운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PPI 지표를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시각차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완화되는 가운데 소매 판매가 그래도 양호한 부분을 보였다라는 것은 여전히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감이 좀 잦아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나오는 GDP 데이터나 경기 관련 종목이 이전에는 우리가 고용이나 혹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에 주목을 했다라면 아마도 올해는 이 경기와 관련돼 있는 부분의 지표들이 훨씬 더 시장에 중요하게 반영될 거다라고 보면 일단 올 한 해 첫 번째 첫 단초를 잘 끼웠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CES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미래 기술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됐죠. 테슬라의 FSD, 풀셀프 드라이빙, 이 자율주행 체계가 사실 먼저 선두 주자였는데 이 엔비디아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부상하면서 테슬라가 좀 뭐라 될까요? 영향력이 축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되니까 역시 승부사 일론 머스크가 이러면 우린 이제 완전 멤버십제로 갈 거야. 한 마리 승부수를 또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FSD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가에 환호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CEO 분들이 뭐 기업 운영하는 것도 잘하지만 주주들이 지금 상황에 뭔가 원하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마요라고 하는 플랫폼 때문에 잠시 이제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에서 테슬라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저는 굉장히 강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기존이라면 한 번에 이제 8,000불을 냈어야 됐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2월 14일부터죠.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4만 원 정도, 99달러니까 기존에 이제 8,000불을 내서 한 번에 살 거냐, 아니면 이제는 월 결제료로 이제 99불을 내면서 사용할 거냐,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약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처음 차를 살 때 이게 비용이 조금 비싸니까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월 결제 구독 수수료를 내고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이용을 해볼 수 있다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타보신 분들은 계속 테슬라를 탄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우리 주변의 소비자분들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이제 만족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나중 구독 서비스 비용 때문에 접근성을 높여서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락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매월 구독 수수료를 받게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하지만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다시 랠리가 나오는가라는 시점에 이게 좀 밀렸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정도의 밀림은 다시 한번 뭐 이런 뉴스를 통해서 회복을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추세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하필 이때 이 자율주행의 구독제 카드를 내놨을까? 반대급부로 보면 이제 어닝 때 실적 내놔야 되는데 뭔가 어닝에 실적에 자신이 없나? 그게 이걸 덮으려고 그러나? 너무 이제 의심스러운 시각이긴 한데
뭐 제의가 완전 틀린 겁니까? 이천 대표님?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금융주 대표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갔는데 사실 테슬라는 우리가 차량 인도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취합해 보면 실적이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부담이 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CS2016에서 뭔가 큰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코너에 몰려 있는 테슬라가 뭔가 이거를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이슈몰이가 좀 필요한데 이번에 이것은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주주들 혹은 소비자들에 대해서 뭔가 크게 어필할 수 있는 한 가지 폰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테슬라가 뭔가 만회하기 위한 이슈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포고한 신용카드의 금리 10% 상한제.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니네요. 계속 금융주들이 여기에 발목 잡히는데요. 하필 어닝 시즌이 이제 뭐 대형 은행들부터 이제 포문을 열고 쫙 나오는데 이거 어닝 시즌 초반에 이것 때문에 약간 찬물 끼얹은 것 같은 지금 상황이 됐어요. 네. 일단 저는 화요일 날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만약 카드사들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건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거를 실제 시행을 하려면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실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데 뭐 이 빌미로 만약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를 하는 것에 역설적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점이 아닌가 싶고 앞서 우리가 오프닝 때 지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소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비를 어디로 할 거냐? 결국 카드를 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AI를 이제 붙여서 보다 더 쉽게 또 결제를 유도를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 저는 카드사들의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카드사에만 지금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게 됐어요. 지금 대형 은행주들도 뭐 다 이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조정받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좀 억울하죠. 어쨌든 이제 이자율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게 신용카드에만 국한되겠느냐. 결국은 은행들에도 이자율 제한이 오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실적으로 규제 완화 실적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은행주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한번 찬물을 좀 맞았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웰스파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 실적 괜찮았지만 웰스파고가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좀 평가를 좀 박하게 받았죠. 어제 4.6% 이상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제 미국 증시를 끌어내는데 은행주들이 좀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좀 전에 김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렇게 추세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웰스파고가 일단 떨어졌던 부분은 추세선 하단까지 좀 떨어졌는데 그 실적 쇼크도 내용을 본다면 비용의 증가와 순이자 마진이 조금 줄었다라는 부분인데 1억 달러거든요. 사실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 초과는 사실은 구조조정을 위해서 해고가 많았고 이 해고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작년에 털어야 될 부분을 크게 다 털었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해결을 본다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이자 제한 조치로 인한 그 모멘텀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 저도 만약에 여기서 대형은행들이 조정을 좀 크게 받으면 그동안 너무 고공행진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었던 부분에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속 쓰라린 거는 기술주도 요즘에 만만치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인데 저는 아직도 궁금해. 엔비디아 H200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 규정, 규약 이런 거 다 바꿨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관세청, 우리한테 다니는 관세청이죠. 직원들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중이 합의가 돼서 H200을 다시 수출하기로 한 거 아닌가? 우린 이런 줄 알았는데 중국 이게 뭐지? 이게 갑자기 왜 항만에서 막겠다는 거지? 그럼 수출할 수 있다는 건가? 못 한다는 건가? 갖다 놓고 계속 대기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수출하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세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5%라는 게
결국에 지금 미국이 중국에다가 가져다 줬을 때 실제 만약에 부여받게 되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올 것이냐? 미국 행정부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 H200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 참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국으로 보낸 수 있는 자신감을 저는 피력했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조정의 폭은 생각보다 더 깊었거나 아니면 오늘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변동성도 굉장히 또 한번 크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 있고 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실제로 협의가 됐으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이 협의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해석이 좀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H20과 비교를 해보면 H20 때는 사실 중국 정부도 중국 기업도 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사가 알리바바나 지금 하웨이의 수준이 H20과 H100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 입장에서 H20은 사실 별로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H200은 다르죠. 그러니까 H100의 기술이 지금 아직까지 양산화가 안 된 상태에서 H200은 받아야 될 그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이미 지금 재고 물량이 100만 개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TSMC에 추가로 H200에 대한 증설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중국의 기업들은 이미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 필요하다는 거고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지정학교 리스크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팅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 관세 부과는 이거는 역으로 보면 미국에 수출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입니다. 그러면 뭔가 그 엔비디아가 H200을 수출하는 가운데 원래 정부에 납입하기로 했던 금액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확증을 지어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미국 정부로서는 H200까지는 당연히 수출을 기정사실화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중국 정부가 결국은 제가 볼 때 기업들 요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H200에 대해서는 효용성을 가지고 허가를 해줄 것 같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이 이 조치를 하면 사실 대만이나 우리나라에 했던 반도체에 대해서는 최고국 대우를 해주겠다, 동일한 조건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도 사실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세에서 우회 수출하는 중국에 대한 부분을 한국이나 대만에도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초미의 관심사가 삼성도 SK하이닉스, TSMC까지 같이 몰려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잡한 거는 지금 H200뿐만 아니라 이제 이란 사태를 둘러싼 국제 에너지 시장, 정확히 원유 시장도 좀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다라고 해서 또 이란 공격이 지금은 또 완화됐단 말이죠. 장단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실 에너지 가격도 원유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좀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이제 이쪽 원유주, 정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매수해야 될지, 홀딩해야 될지, 아니면 팔고 나와야 될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현재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박스 상단이 아무리 높아봐야 아까 스팟으로는 한두 번은 오버할 수는 있겠지만 65불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박스 하단을 놓고 보면 그래도 55불 이렇게 잡고 그 안에서 플랫하게 저는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에 이란 사태가 사실은 일시적으로 WTI 유가 시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베네수엘라 쪽과의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 가격을 누를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우리가 너무 걱정할 정도의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광물, 금, 은, 구리.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격이 다시 또 튀어오르거든요. 어쨌든 이란 사태 터지고 최근에 뭐 베네수엘라부터 해가지고 다시 또 사상 최고가로 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이랑 달리 봐야 되죠.
사실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어떤 합리적이나 이성적인 분석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가격 같은 경우는 12월 한 달 동안 올랐던 가격만 보면 거의 더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다. 지금 현재 금, 은 비롯해서 뭐 통템, 구리 모든 게 다 원자재가 급등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미국의 산업재들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통상 우리가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은에 대한 그 상승이 뒤따라오면 보통은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국민 정서상 금과 은을 같이 보지만 외국은 금과 은을 완전히 다르게 보거든요. 금은 기금속으로 보고 은은 거의 산업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효용 가치가 다르게 보는데 통상적으로 금이 상승하고 은이 따라서 올라가면 거의 그때가 금이 고점이 나온 경우가 과거에는 대부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이제 뚫고 또다시 상승 가도를 갈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이성적인 것보다는 지금은 거의 쏠림 현상,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사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강하고 특히 여기에 은 같은 경우는 산업재로 분류되고 실제로 산업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업들, 소재, 부품 이런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모든 글로벌하게 소재 부품 기업들이 일단은 확보를 하고 보자 이런 심리로 계속해서 선물에 대한 베팅이 상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속도가 지금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계속해서 가속도가 좀 붙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호응을 맞춰서 같이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보면 상당히 리스키하죠. 왜냐하면 이 금 가격의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네. 그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의 금 사재기 모습이거든요. 그걸 본다면 지금은 좀 조심해야 돼.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 원자재 가격, 특히 금은 크게 폭락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간밤 브로드컴이 꽤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뭐가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이것도 AI 거품론의 전조 증상인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시장의 주요 이슈는 아닌데 네. 유독 좀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크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빠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차익 실현? 네, 왜냐하면 이제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이제 2.4% 정도 하락을 했고 네. 아마존도 2.4%, 뭐 엔비디아도 1.5% 정도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간밤에 브로드컴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하락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중간에 이 소프트웨어 딴 기업들 있잖아요. 네. 서비스 나우와 같은 기업들의 낙폭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브로드컴을 주셨는데 브로드컴은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대신에 서비스 나우와 같은 중간재 성격의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죠. 너희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데이터 센터 만든 거 왜 우리 국민들이 비용을 내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 비용 내야 되지 않냐? 라고 하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먼저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지 않게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하면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기업들은 앞단에서 앞선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본인들에 대한 영업 마진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단 혹은 네. 중간재 성격의 기업들의 조정이 간밤에 좀 낙폭이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네. 대한 주의는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그 외에 M7 기업들은 지금 돌아가면서 흘러가는 것에 의미 부여를 크게 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지표들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네. 여전히 이제 어닝 시즌 개막했으니까 네. 금융주들 어닝 계속 나오죠. 네. 일단 미국은 실적 시즌이 금융주가 이제 포문을 열잖아요. 네. 그 포문이 지금 잘 열려야 되는데 굉장히 좀 애매하게 열리고 있어요. 오늘 밤에는 골드만삭스와 이제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조금은 미진했다 하더라도 이 두 기업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된다면 또 분위기가 급반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엔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은 누구에겐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성과 수익성을 갖추고 있고 대세에도 올라타 있긴 한데 주가는 다소 눌려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또 잘 골라서 포트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종목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 종목씩 알아보죠.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이지한 대표님인데요. AMD입니다. AMD는 요즘에 주가 흐름이 반대로 되게 좋죠.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부진하니까 그 뒤에 이제 있던 경쟁자들이 이제 다시 반대급부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메인 종목들이 뭐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혹은 최근에 마이크로테크닉가 조금 쉬어가니까 인텔이나 AMD가 좀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외됐던 기업들이 분전하는 것도 맞고 또 그 배경에는 최근에 CPU가 서서히 이제 GPU에서 좀 소외되어 있다가 시장의 관심을 조금씩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AMD도 2026년도 CPU 판매가 이미 이제 완판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왔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GPU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MI400 2호 시리즈가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 반영이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다른 기술주들이 좀 흔들릴 때 그래도 바닥을 짚고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폭발적이진 않지만 지지선을 잘 지지를 하고 있고 직전 고점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돌파 여부를 좀 본다면은 지금 정도에 매수하면 단기 매매도 가능하고 좀 중장기 매매도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봤던 MI350 시리즈는 사실 기대 이하. 뭐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 이번에 새로 나온 MI400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에 그런 의미 있는 2인자로서의 추격을 보여준다면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겠군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 맞춤형 GPU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AMD가 살짝 시장에도 소외되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다음에 2인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브로드컴에도 밀리는 3인자 신세가 되면서 넘버 3에 대한 이제 각성이 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브로드컴과 점유율 비교해서도 공교롭게도 둘 다 올해 목표치가 한 8%선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2인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AMD는 그래도 MI350 이후에 400부터는 뭔가 좀 기대감 있고 이전처럼 엔비디아와 성능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안으로 가성비로 쓸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기술적으로 좀 괜찮고 뭔가 지금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으시다면 조금 가격에 대해서 부담 없이 조금 진입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지한 대표님의 준비해 주신 종목 AMD. 엔비디아의 대체제로서 또 하나 새로 나온 MI400에 대한 잠재력 이런 부분들을 좀 좋게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코그니전트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엔 SI 아웃소싱 기업 그쵸. 아니었나요? 지금도 아웃소싱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AI가 아마 붙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IT 소프트웨어계의 해결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우리도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1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다 관리를 해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코그니전트가 하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것대로 한번 느껴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AI의 도입이 선택이 아닌 지금 필수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큰 기업들이야 자체적으로 그 적용을 하는 사업 부서를 따로 만들고 인원을 뽑아서 빠르게 적용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중소 혹은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웃소싱 기업들의 힘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코그니전트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의료 쪽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융은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향후의 성장성으로 놓고 보는 것은 바로 이제 헬스케어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워낙 테크 쪽에만 관심이 좀 많은 상황.
더불어 지금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지금 이 헬스케어를 어떻게 보면 IT 소프트웨어 해결사로서 접목을 시키고 있는 코그니전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들어오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 저는 여러분들이 헬스케어도 보고 싶고 IT도 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코그니전트라고 하는 기업의 관심도를 한번 높여볼 필요가 있는데 네. 해당 산업의 사실 대장주는 엑센추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유명하죠. 근데 네. 엑센추어가 사실은 오히려 더 최근의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엑센추어의 차트고요. 네. 지금 제가 틀어드린 코그니전트의 차트인데 오히려 코그니전트가 최근에 상승 각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엑센추어 같은 경우에는 엔드투엔드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기업의 CEO들과 혹은 임원진들과 협의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공이 되면 굉장히 큰 성과를 받는데 이게 만약 흐지부지 되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받아야 될 때 제때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웃소싱 위주로 하는 이 코그니전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할 때마다 지금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매출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코그니전트의 실적의 개선세가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는 장점이 있고 또 아웃소싱 업체들 중에 코그니전트를 많이 찾는 이유가 낮은 가격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래요? 다른 업체들보다 경쟁사들보다 가격이 낮다 보니 굉장히 또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있으시다면 엑센추어에 대한 뭐 현재 가격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코그니전트의 추세의 상승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기업의 배당 성향은 크게 뭐 차이점은 없습니다. 둘 다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최근의 추세를 놓고 보자면 코그니전트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시스템 통합이라는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기 계약인 거고. 그렇죠. 그러려면 장기 계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성을 추구하려면은 사실 이제 커스터머가 누군지도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튼튼하고 장기 계약을 줄 수 있는 커스터머를 갖고 있냐. 네. 이게 이제 엑센추어 같은 경쟁사 비교해서 얼마나 뛰어나냐. 뭐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본다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금융 쪽이 완벽하게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 속이다 보니까 뭐 대형 금융 우리 그렇죠. 알만한 그런 네. 데들이 커스터머를 갖고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사업부에 대한 매출을 최근에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지금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금의 그 유동성적인 부분도 상대적으로 코그니전트가 더 지금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밸류 측면에서도 엑센추어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돼 저평가되어 있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최근의 주가 추세도 아까 보여주셨지만 엑센추어보다 낮고 그렇죠. 그러니까 엑센추어가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PR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엑센추어가 더 내려갈 확률보다 코그니전트가 더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성 모험자의 첫 번째 종목 코그니전트. 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코그니전트였습니다. 자, 이전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방산주가 핫합니다. 소위 말해서 뭐 트럼프 발이긴 한데 미국의 전통 방산주 로키드 마틴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사실 미국의 전통 방산주고 미국을 대표하는 곳이지만 너무 무겁다, 너무 올드하다는 이미지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왜 로키드 마틴입니까? 일단은 결론은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정말 지금 싼 가격대거든요. 최근 주가 상승에도. PR 기준을 보면 S&P 평균 뭐 지금 한 21배, 22배 정도 넘어가는데 로키드 마틴은 PR이 17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산주인데 왜 이렇게 싸지 하면 주가가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주가가 평가를 못 받았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무기에서 로키드 마틴이 코너에 좀 많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 F-35, F-22 이런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전통적인 부분에서 밀렸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낮은 상태를 유지했죠. 근데 최근에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로키드 마틴이 급격히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의 최근에 나왔던 무기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소련 그 침공했던 스텔스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드론을 격추하기 위한 레이저 무기와 관련된 이제 이번에 나왔던 부분이 전부 다 최근에 로키드 마틴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베네수엘라 사태에 의해 또 로키드 마틴이 주목을 또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사실 가격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 방산주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많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주들보다 좀 더 싼 가격에 지금 현재 밸류가 형성되는 게 로키드 마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첨단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스텔스, 드론, 레이저 여기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이 대표적인 주력 전투기 모델이 F-35. 그것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위에, 이거는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안 파는 F-21 랩터라는 이제 전투기를 갖고 있죠. 이게 이제 로키드 마틴의 핵심인데, 저는 사실 한 10년 전에 실제로 봤습니다. 비행하는 거 보면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막 천둥을 울리거든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쟁의 양상이 사실 좀 바뀌었죠. 그러면서 너무 고비용의 이 전투기들 아니냐.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사실 좀 된소리를 맞은 부분도 있는데,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되는 모든 숙제들을 다 안고 있는 상황에서 로키드 마틴의 저평가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제가 이런 흐름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키고, 최근에 전쟁 양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었다 부분에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 침공 양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미국 비행기,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고 갔을까라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로키드 마틴의 스텔스 드론들이 큰 활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아마 로키드 마틴이 다시 재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 드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로키드 마틴이 스텔스 드론과 또 드론을 격추하기 위한 레이저 무기도 대부분 다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데서 로키드 마틴이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한 대표님 두 번째 종목 로키드 마틴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알아볼까요? 에버지라는 곳이에요. 에버지. V만 N으로 바꾸면 에너지인데 에버지. 에너지 기업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 접해보는 기업이라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에너지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의 아버지의 네. 에버지예요? 네, 일단 프리장 진짜예요? 농담이에요? 아니 그냥 제가 붙여본 겁니다. 그런 거죠? 네. 네. 깜짝 지금 놀랐습니다. 현재 프리장을 보면 어제 M7 기업들의 조정이 이제 무색하게도 지금 전체적으로 테크주들에 대한 반등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TSMC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뭐 엔비디아도 혹은 마이크론도, 그리고 조금은 걱정했던 브로드컴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지금 시세도 5% 이상의 급등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오늘 밤 뭐 큰 탈이 없다면 테크주들에 대한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크주들이 강하다면 결국 에너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도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에버지라고 하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캔자스 지역에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캔자스 지역이 미국 전체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규격 내에서 가장 땅값이 저렴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이 캔자스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또 먼저 부지를 확보를 한 기업이 메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이 지역에 지었을 때 이 지역에 에너지 공급하는 에버지라고 하는 기업의 수요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지금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에버지라고 하는 기업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이 에너지량이 100이라고 치면 이미 그 100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냐, 25년 12월 달에 이 부하 요금제라는 것을 승인을 해줬어요. 너희들이 지금 때 그 요금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 비용을 지금 책정을 해주겠다. 대신에 지금 빠르게 인프라 확장을 통해서 에너지 그 생산량을 늘려라라는 이야기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제 에버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완벽하게 다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하 요금제를 받을 정도로 이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또 더 중요한 건 올해 8월 달에 되면 이 지역에 파나소닉 공장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공장이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모로 또 전력을 많이 땡겼을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에버지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캐펙스가 확보가 되면 계속해서 실적은 더 크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 당분간 또 에버지라고 하는 기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컨설레이션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종합 상사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렇게 지역 내에 있는 에너지사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 지역의 특성 자체가 땅값이 저렴해서 지금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러 오는 고심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땅이 워낙 광활하니까 지역별로 그 에너지 회사들이 다 그렇죠. 분할해서 맡고 민간 회사들이 맡고 있죠. 우리는 이제 한전이라는 뭐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가 최대 주주인 뭐 이런 곳이 이제 전체 일원화된 공급망을 갖고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 중서부 소위 데이터 센터들이 몰려들고 있는 이 캔자스시티 지역을 맡고 있는 전력 공급을 맡고 있는 에버지라는 기업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수 모비님 매주 목요일에 이제 월스트리트픽 네. 한 종목을 또 꼽아를 주셔야 돼요. 네. 어떤 기업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CSX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 내륙 교통의 중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업이냐? 미국 동부 지역에서 철도 관련해서는 1급 철도 운용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크게 세 기업이 있어요. 철도 관련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CSX만 동부를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기업은 서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 없다. 근데 지금 동부 지역엔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70여 개의 항구가 있다고 해요. 그거를 또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철도를 관장을 하는 곳이 바로 이제 CSX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가장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GM과 포드의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실어 나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제품들을 지금 실어 나르는데 굉장히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다른 기업들도 지금 좋겠지만 이제는 운송 인프라 관련주들도 한 번 정도는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높은 배당 성향. 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당 성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젠 인프라 투자를 보신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두산밥켓과 같은 건설기계 쪽 보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렇지만 저는 CSX와 같은 기업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김태수 모비님의 월스트리트픽 CSX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스타인베스트먼트 김태성 본부장, IS셋 이지환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 등의 대중 수출을 허용하는 대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0시 1분부터 시행됐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서 엔비디아는 소폭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관세 조치에 AMD의 최신 반도체 MI325X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소식 등에 힘입어 AMD는 오늘 프리장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이 집단 소송에 휘말리며 어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오라클 채권 보유자들은 오라클이 대규모 채권 발행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식에 어제 주가는 4% 넘게 하락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웰스파고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 설정에 따른 충격이 이어지며 어제 주가는 약세 마감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제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냈음에도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금리 상한제에 따른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선 해당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프리장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월가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하며 어제 7% 넘게 급락했습니다. UBS는 리비안에 대해 AI 관련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리비아는 약보합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엑슨모빌은 베네수엘라 투자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주가는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엑슨모빌의 신중한 태도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소폭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오늘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가에선 골드만삭스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자본시장 활동 둔화와 높은 퇴직금 비용 등을 반영해 4분기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주가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로 인한 충격에 소폭 하락했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건 스탠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하는 모건 스탠리는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분기 순이익의 경우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울프리서치는 자산관리 부문의 펀더멘털 개선과 IB 부문의 정상화를 이유로 모건 스탠리를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어제 주가는 금융주 약세 속에 하락 마감했고 현재 프리장에선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월구독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테슬라는 다음 달 14일 이후 FSD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며 그 이후엔 월간 구독 방식으로만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미국에서 FSD를 $8,000에 구매하거나 월 $99에 구독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테슬라는 2% 가까이 하락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이번 달 말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오늘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요즘 금, 은, 구리 그야말로 광물 투자 열풍입니다. 사실 가격이 조금 수그러들 때가 됐는데도 전혀 기색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금에 몰렸다가 은에 몰렸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타는 게 이제 구리입니다. 오늘 미국 ETF 시간 하나증권 박승진 실장과 자세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네. 지금 은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네. 금 다하고 음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란 얘기가 있어요. 네네.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죠. 이건 사실 산업재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네. 일단 구리 가격 최근 동향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 은에 이어서 구리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또 공통점들도 있긴 합니다. 뭐 지정적 리스크라든가 뭐 연준의 신뢰 훼손 그리고 뭐 달러 약세 전망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수요의 특수성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게 되는데 전선부터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최근에 또 전기차 제조,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이 전력 수요들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도 구리가 또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력망을 확장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구리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사실 이 수급에서 수요 측면을 봤다라고 하면은 공급 측면에서 뭐 가장 이제 또 큰 광산들을 가지고 있는 칠레나 페루 같은 국가들에서 네. 지금 생산이 차질을 좀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되는 이런 전망들이 가격 상승 요인들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리 관련 ETF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일단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언급 많이 되는 종목 두 가지는 이 미국 종목 중에서 COPX라는 종목하고 CPER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예, COPX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금광, 은광기업 ETF들 설명드린 것처럼 구리를 채굴하는 기업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진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CPER 같은 경우는 이 구리 선물을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CPER보다는 COPX를 조금 더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 CPER 같은 경우는 네. 이 PTP라는 제도에서 이 미국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PTP는 세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CPER 같은 경우는 이 PTP 제도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ETF를 구성하게 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구성해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구성이 회사를 가지고 만드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파트너십으로 구성하는 또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나 뭐 선물 ETF들이 그런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법인세를 여기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ETF에 대해서 매도를 할 때 이익이 아니고 총 매도 금액에 대해서 10%를 과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운용사들이 투자 적격 포지션들을 잡으면은 이 면세를 해주긴 하는데 이게 또 시한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런 세제의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COPX를 좀 더 말씀드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COPX는 강점이라고 할까요? 네. 세제 부담은 일단 오케이 알겠고요. 예, 맞습니다. COPX의 강점 뭐가 있나요? COPX는 사실 금강, 은강 기업들이랑 비슷하게 이 채굴 기업 구성이기 때문에 증시가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들이랑 같이 맞물려서 레버리지 효과를 더 저희가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은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은도 사실 은강 기업들 갈 때 더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구리 채굴 기업들도 증시 분위기가 좋고 구리 가격까지 같이 모멘텀을 가게 되면은 고정 비용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구리 가격 올라가면서 매출이 더 늘어난 이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레버리지 효과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나는 COPX도 좋지만 선물 투자에 좀 더 하고 싶다. 예.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CPER 예, 맞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네. CPER을 투자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제에 PTP 대한- 제도라는 거를 예.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만약에 손실을 보더라도 예.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네.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매도한 금액의 10%는 무조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이제 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용사들이 자기들이 상장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 과세 기준에서 이 면시키기 위해서 이 투자 적격이라는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이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CPR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기로는 2월 중순까지는 일단은 이 QN을 받아놨기 때문에 일단 세금 이슈에서 벗어나 있긴 한데 그때 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이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일부 증권사들은 아예 그 PTP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중개를 안 해드리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네.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리 관련 ETF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